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최근 금융시장 전반에서 그냥 제가 이제 큰 줄기 하나씩만 이제 키워드만 네. 던져보자면 금리 있고요, AI 있고요, 환율 뭐 이런 거 있고요. 요 세 축만 일단 던져보자면 어떤 부분을 위원님은 제일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가장 눈여겨보는 건 금리인 금리. 부분이고요. 예, 뭐 금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고 있는 네, 부분들이 네.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12월 금리를 내리느냐 안 내리냐, 네, 네. 금리를 내리냐는 이유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뭐 특히 단기 금리라든지 네. 뭐 일부 금리가 사실은 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달러의 어떤 신용 경색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이제 긴축이 되다 보니까 뭐 11월 달에 뭐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금 가격도 떨어지면서 뭐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를 했는데 에브리싱 폴딩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영향을 미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세 가지 네. 뭐 변수인 네. 환율도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금리 관계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지금 11월 마지막 주 와서 미국의 국제 금리가 10년물 이제 4%를 깨고, 예, 그래서 이제 모처럼 3.9%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안도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를 조금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참 많은 걸 얘기해 준다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짧은 네. 네, 시계열로 보면 일단 앞두고 있는 건 12월 FOMC이기 때문에 요 금리 인하 확률 가지고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확확 바뀌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안 한다. 인하 확률이나 이제 베팅 사이트 같은 데서도 확률을 한 30%대로 보다가 이게 뭐 중요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 하면 이게 뭐 70% 되고 지금은 한 80%까지 가는데 지금은 이제 인하한다는 분위기인 거죠? 예,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뭐 발언 내용에 따라서 워낙에 일희일비한 네.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의 주요한 그 뭐랄까요, 뭐 책임자라고 하긴 하지만 뭐 실질적인 존 윌리엄스 네. 연은 총재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무게감을 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하고 여러 가지 좀 교감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월 의장의 좀 의지를 좀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면서 뭐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리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뭐 자주 얘기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9월 지표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9월 지표가 뭐 좋고 나쁘고를 사실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9월 지표라는 건 사실은 9월 FOMC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10월, 11월 지표를 갖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이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연은 뭐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것보다는 금리가 깜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보고 내년 1월에 이제 12월, 1월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힘을 더 얹어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그 베이지북 뭐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미국 경기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좀 약세 둔화 흐름 자체가 보인다라는 부분 자체도 여전히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길까지가 지금 네, 예. 발표가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내린다라는 의견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리고 보자라는 의견. 근데 이제 내리자는 의견 쪽은 사실 고용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의견들도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좀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상황인가요? 고용 자체가 완전 이렇게 뭐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불안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지금 9월 달 고용 보고서의 신규 일자리는 상당히 좋았죠. 뭐 실업률은 올라긴 했지만. 근데 어제 발표된 이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21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21만 건을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수치인데 그 정도로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럼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냐라고 보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고용시장 자체가 신규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조금은 좀 이제 어떤 좀 눈치 보기라고 할까요? 고용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해고가 늘어나고 신규 일자리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거를 선제적으로 사실은 좀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압박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좀 급해졌죠.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급해진 상황들이고, 이제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는 부분 자체는 뭐 당연히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금리, 그러니까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제 지지율 자체의 하락을 주도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하위 계층, 소득 계층의 이제 그 투표자일 텐데, 그 투표자들, 그 계층의 이 소득 계층들이 주로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주식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내구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결국 부동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의 생활 물가라든지 뭐 이러한 그 가계 부담, 지출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 자체를 기본적으로 내려줘야 될 필요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것이 뭐 지금 미 연준 내 지금 친 트럼프 성향의 인사들로 하여금 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연준 내에서 더 키우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압박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격하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을 높여가는 쪽으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고, 뭐 차기 연준 의장도 캐비넷에 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그럼 내년에도 인하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그 헤세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되고 사실 비중 걸치를 걸고 실제 이제 뭐 교체가 되는 건 내년 5월이니까요. 예, 사실은 뭐 된다 한들 뭐 이렇게 연준에 바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장의 심리라는 게 있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은 그 우군이 하나 연준에 더 생긴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좀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또 다른 어떤 통화 완화책 자체가 결국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이제 국제금리 쪽의 하락이라든지 또 달러에도 사실은 약세 압력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12월에 만약 FOMC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고 사실 매파적 발언도 또 할 수 있는 뭐 상황들이지만, 예, 그 상황에서 뭐 헤세 위원장 자체가 이제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좀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2월 우리가 뭐 산타넬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즈음에 아마 조금 헤세 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정이 올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임기. 네, 원래 임기는 내년 5월인데 이제 미리 조금 이제 선임을 하고 이제 상원 인준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차기 연준 의장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도 또 없었던 부분 자체가 그만큼 지금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 되겠죠. 맞아요. 예.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연준 의장과의 어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위원님 최근 보고서 제목이요, 한국 금융시장의 낮아진 중국 영향력, 높아진 일본 영향력인데 딱 보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고 뭐 이랬던 시절 이제 거쳐서 최근에 이제 영향력을 보면 일본 엔화에 상당히 우리가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제 원엔하고 코스피하고 니케이 주가가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뭐 매우 높은 수준을 사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당연히 중국 위안화라든지 중국 증시의 상당히 이제 흐름과 사실 연동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출 비중도 이제 중국에 높았던 부분들이고 또 산업 구조 자체가 워낙 중국에 결국 뭐 우리가 분업 구조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동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올해는 아니지만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저성장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당히 악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는 올라도 우리가 못 오르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영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조금은 변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의 주축이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뭐 이미 넘어간 상황들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좀 혜택을 보지 못했던 낙수 효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AI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제 좀 낙수 효과를 좀 보는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을 이제 주로 보는 게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이러한 흐름이 되면서 결국 이제 요 3개국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동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위안화는 강세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약세인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지금 워낙 TSMC가 워낙 뭐 수출이 좋고 해서 올해 성장이 거의 한 7%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고도 성장이 되는 거죠. 뭐 그럼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뭐 동북아권 삼국, 그러니까 뭐 우리가 AI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만, 일본, 한국 자체가 아무래도 달러라든지 미국의 흐름 자체에 상당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뭐 AI 버블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 삼국 증시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자금 흐름 면에서도 그러한 그 흐름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증시 자체가 상당히 동조화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당분간은 좀 일본의 흐름과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엔과 원 간의 이러한 동조화 흐름 자체는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 정도에 비해서 원화나 엔화의 약세 정도가 좀 더 크다. 이런 부분. 최근에는 엔화가 가장 좀 두드러진 약세를 좀 보인 우리보다? 부분이고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자체 취임을 하면서 대규모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을 이제 이미 실시를 했고요. 이제 그 영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엔화의 약세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 것들이 뭐 원화보다도 사실은 엔화의 약세 흐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엔화의 약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더 큰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원도 사실은 뭐 일본 엔만큼이나 사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문제 또 지금 계속되고 있는 뭐 관세 협상에서의 어떤 투자 자금의 유출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사실은 지금 원과 엔이 상당히 조금 동조화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해서 요새 너무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그런데 지난번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너무 이게 뭐 1,400원, 뭐 1,470원, 80원 올라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좀 우려하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입 업체라든지 뭐 또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업종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또 뭐 해외 뭐 유학을 보내신 분들은 또 유학 자금도 보내셔야 되는 우리 거고. 물가도 또 물가도 사실 올라가서 부담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 환율 효과를 보는 업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또 경기 주식시장을 사실은 견인하는 뭐 자동차, 조선,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이러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화만 약세가 되면 문제일 텐데 좀 지금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금 일본이나 대만 통화 자체도 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그렇게 조금 뭐 레벨대가 좀 높은 부분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전에처럼 뭐 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선을 그을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 숫자가 보통 이제 그냥 관심이 없을 만한 숫자가 아니라는 방증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그래서 1,450원대, 60원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다가 야간에서 70원대 또 위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원화가 강세 쪽으로 안정화가 좀 안 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미국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죠. 지금 나가는 돈 자체가 너무 좀 많은 상황들 과거에 비해서
뭐 대미 투자도 그렇고 뭐 지금 직접 투자도 보면은 미국에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더라도 사실은 국내 투자하기보다는 사실은 해외 쪽에 투자를 늘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원화의 약세 기조 자체를 사실 좀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뭐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가세하다 보니까 이게 원화가 정말 강세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좀 기대감 자체가 사실 크게 이제 떨어진 상황들이죠. 오히려 여기서 1,500원 가고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지금 2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저희가 약속을 한 상황들이고요. 물론 그 자금 자체 조달 자체를 뭐 국내에서 조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자 받는 거 이제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거기 직접 투자하고 뭐 해외에서 기체한다라고 한 거기. 하지만 결국 200억 달러가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수급 부담이 있고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투자를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금 자체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고래가 연못에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특히 쪽은 결국 해외로 결국 투자 수익률을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조금들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의 어떤 그 약세 심리 자체를 뭐 더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좀 11월 달에 좀 그러한 것들을 더 부추긴 게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11월 달에 뭐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만 본 거로 보게 되면 코스피기 시장에서 외국인 한 13조 원 정도 나갔거든요. 이거는 2020년 3월에 코스피에서 이제 그때 팬데믹 당시였죠. 네. 그때 외국인 한 12조 3천인가를 팔았었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팔고 있다. 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보면 외국인이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 외국인이 나갔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종합되면서 원화의 어떤 약세 심리 자체가 사실은 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서학개미의 탓으로만 돌리느냐라는 일부의 이제 목소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나가는 돈이 뭐 꼭 누군가만의 책임 이런 게 아니라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수급적으로 해주시고 계신 거고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는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뒤에서도 조금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본과 중국의 10년짜리 이제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 최근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본은 인프레 국가가 된 거고요. 중국은 디프레 국가가 됐다라고 좀 봐야겠죠. 이게 일본이 디플레다. 우리는 이렇게 장기간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장기간의 어떤 디프레 그래서 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왔던 상황들 자체가 여하튼 아베노믹스가 거의 한 10년 이상 추진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일단은 성과를 얻었고요. 이제 그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넘어서는. 근데 중국은 뭐 많이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물가가 뭐 생산자 물가는 뭐 지금 거의 한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가면서 이제 금리 자체가 역전이 된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인프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물가 흐름과 성장 흐름을 갖고 간다라는 의미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성장 압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노출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좀 역전이 된 부분들이고요. 뭐 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하고 일본도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의 어떤 그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본과 우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지금 흐름을 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일본이 뭐 주식상도 상당히 좋은 부분 자체가 결국 일본 경제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러한 10년 제 어떤 일 중간의 역전 현상을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역전이 된 약간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추세적으로 더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지금 뭐 중국도 뭐 AI라든지 이런 전략 산업이 뭐 상당히 비약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내수 부분, 그러니까 뭐 투자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매달 발표되는 중국의 고정 투자인데요. 이게
2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고정 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거는 사실은 팬데믹 때하고는 거의 뭐 없었던 현상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정도로 투자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뭐 두 자리 때 지금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경기 자체가 상당히 냉각돼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청년 실업률이 뭐 최근에 좀 떨어졌다 해도 거의 좀 10% 후반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렇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면에서 사실은 좀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좀 뭘까요? 일본의 뭐 마치 그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국면으로 사실은 좀 진입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고 이 여파가 사실은 뭐 중국만의 왜 자꾸만 중국을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중국에 대한 여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디프레 수출, 그러니까 디프레 수출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이 저가 수출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그러니까 관련 산업, 경쟁 산업에도 상당히 좀 치명타를 맺고, 뭐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으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 여파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조금 독특한 현상이 나오죠. 지금 미국은 인프레 때문에 고민이고 중국은 이렇게 디프레로 고민하는, 그러니까 인프레와 디프레가 공존하는 좀 전 세계에 조금 뭐라 할까요? 디커플링이라고 할까요? 네.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예상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한 거고, 또 하나는 뭐 성장이라는 어떤 것들이 미국으로 상당히 쏠려 있다라고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일본에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하던 잃어버린 30년이 어쩌면 이제 중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 여기 이제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예상들도 좀 있는 속에서 이게 혹시 변수가 되면서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특히 아시아 시장 쪽에 좀 영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뭐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뭐 중일, 일중이 뭐 무력 충돌을 할 가능성은 이렇게 아직은 커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미중 갈등의 대리전 성격으로 일본이 미국 대신해서 나와서 지금 중국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는 이러한 모양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중국을 달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거는 뭐 지금 시토류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공급이 만약 좀 끊겼을 때 올 수 있는 타격 때문에 사실은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푸시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 차원에서 그러면 뭔가 누군가는 견제를 했는데 그게 일본이 좀 대리인 성격으로 좀 나오지 않았냐. 물론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 자체 성향 자체가 워낙 보수 우익 성향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중일 관계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게 외환 시장이라든지 또 뭐 경기, 뭐 주시장에 뭐 잠재적인 악재일 수는 있겠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무력 충돌이 사실은 발생을 한다, 또 격화 자체가 격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엔화도 그렇고 또 원화 가치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게 당장 큰 위험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조금 뭐 수혜 아닌 수혜를 좀 보는 뭐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도 저희가 이제 이런 주식시장도 그렇고 이제 각종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면 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 투자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전략적, 그와 관련된 전략적 산업의 어떤 각국의 육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요? 예, 안보 측면.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도 그렇고 뭐 지금 중일 간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안보적인 측면만 사실은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뭐 AI 산업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향후에 어떤 전략 산업,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라든지 뭐 시토류라든지 뭐 이러한 제반 산업, 뭐 AI,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에 가서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미국은 계속 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그 과정 속에 계속 마찰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 부분도 하나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의 경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AI는
쉬었다가도 다시 가고 구글이 또 뭐 하나 던져주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예.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독점이라는 부분 자체는 항상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이렇게 경쟁 관계, 선의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으면서 뭐 기술의 발전도 더 빨라지는 부분들이고 또 이게 확산이 되는 어떤 그러한 효과 자체는 또 우리 같은 쪽에서는 사실은 또 낙수 효과.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잘 되든 엔비디아가 잘 되든 우리는 사실은 반도체만 팔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그냥, 이거라. 예, 아무나 잘 되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다수의 어떤 경쟁자들이 이게 나오는 흐름 자체는 뭐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어제는 또 예, 그렇기도 그렇게 하고, 네. 큰 문제는 사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우려했던 AI 버블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약화시키는 어떠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